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일 처음에 용어에 관한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고요. 이 법에 의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요, 이 지문의 포인트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 포인트.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소위 이름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백수로 지내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가게를 열어서 사장님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한편 다른 사장님이 운영하는 중개업소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개설 등록 신청해서 등록증을 교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 그런데 이게 이제 자연인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이면서 개설 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법인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인 경우도 있고 법인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요. 겁나 길어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공통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중개 업무의 수행 또는 중개 업무의 보조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 다시 이렇게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이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이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거기에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일단 논의 포인트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수행, 중개 업무 보조라고 해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 따로 얘기하지 않지만 당연히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조원, 겁나 길어요. 그럼 이제 주어서로 끊어가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마지막 단순 업무 보조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중개 보조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공이 고용인을 둘 수 있는데, 거기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 고용인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도 바로 고용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전제를 깔고 있고요. 두 번째, 단순 업무 보조자.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절대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 업무 수행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인장 등록, 도장 등록해가지고요, 일정한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것이고, 중개보조원은 도장 찍을 일 없고요. 따라서 인장 등록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서 약 0.5문제 정도 출제하는 지문이 바로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됩니다. 다시요, 공인중개사 2법, 그 다음에 취득한 사람.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간단한 주제고요. 두 번째 이슈,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관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논의의 전제는요, 기본적으로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체 그림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거 메모할 필요 없고 수십 번 얘기할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요,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거 하나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 또는 협회에서 파생되는 개념인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국토부 장관이 담당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담당한 업무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시험을 시행을 하고요. 시험을 시행하고 시도지사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자격증을 교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교육 담당합니다. 해서 실무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 교육을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자격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리게 되는 것이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되게 됩니다.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는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해서 우리 직방 뭐 이런 것들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텐데 요거 이제 통제하고요. 협회,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관한 것을 국토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사무는요. 시험 시행하고요. 자격증 교부하고요.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이라고 해서 이 공인중개사가 개무식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마지막 주제가 사고 치게 되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리게 되는 것이 시도지사의 사무. 그리고 나머지 모르면 다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한번 순환 다 돌 때까지 한 10번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메모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일단 듣고 또 넘어가야 돼. 그래서 속으로 뒷담 하겠지. 심심해서 하는데 별지랄 다 한다 해서 하여튼 이것도 안 하게 되면 살기가 귀찮아져. 그래서 다시 자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요?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고요. 협회에 대한 설립 인가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한 통제를 담당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것이 자격시험 시행하고요. 두 번째 이슈 다뤄질 것이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자격증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니까 야가 사고 치게 되면 취소 처분, 정지 처분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중간에 겁나 무식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시도지사가 된다. 일단 이게 논의의 전제. 나머지 모르면 다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시군구청장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전체 그림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국토부에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견한 사항 뒤에서 문제가 좀 몇 개 볼 텐데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다 외우기는 어려운데 자, 그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을 때 이때 시도지사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게 될 것인데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먼저 시험을 실시하겠다. 자기가 직접 실시하겠다라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시도지사 여기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미리 의결을 거쳐가지고요. 직접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요즘에 좀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좀 어렵게 구성이 되는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시는 거야. 쉬운 거 잘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 가지고 살 붙일 테고요. 응시 자격 관련해서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요. 뒤에서 공부하게 될 게 5년 이상 자 부정행위로 걸렸을 때 5년간 응시 자격 정지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과는 무관하게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게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 안 되고요. 뒤에 문제가 살 붙일 테고 자 기본 스토리 뭐라고요? 자격증 교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등 누가 담당한다?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누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26회 때 나왔던 주제죠. 그래서 시도지사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해서 보통 이런 식의 스토리죠.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조금 안 돼가지고 합격자 발표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1개월에 어떻다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게 있어요. 이 그 자격시험 응시할 때 옵션 중에 하나가 이 자격증 교부 집으로 보내달라, 등기호편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뭐 그때 가서 보실 일이고 자 중간 얘기는 나중에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증의 양도 양수라는 것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금지되고요. 다른 사람의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자, 자격증 양도 등 대여 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되는데 썩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벌칙 보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3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따로 외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따로 이 3년 3천만 뒤지게 외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1년 1천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우리 행정 형벌이라고 해요. 1년 1천 있고 3년 3천 있어요. 거의 1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는 그런 주제인데 바로 3년 3천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 나중에 1년 1천 모르면 다 1년 1천 이렇게 묶어서 가실 주제 뒤에서 관련한 부분 보겠고요. 자, 가슴 아픈 사연. 자,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라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형벌 역시 1년 1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 사건이 우리 판례에서 지금 자 7년 동안 2번 나왔는데 바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자 사무소를 하나 개설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뉴스라고 간판을 붙이고 거기다 명함에다 대표라고 표시했던 사안 이게 이제 맨날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중개업을 하고 싶고 자격증을 따지 못했던 분이 유사 명칭의 사용 행위라고 해서 규제를 받았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뒤에서 문제 가지고 살붙여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알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아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이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주 이렇게 봤었고요. 그럼 중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한다. 뭐를 알선해?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정의를 합니다. 좀 더 살을 붙이면요, 중개 대상물이라고 해서 좀 이따 공부할 텐데, 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알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권리의 특실 변경. 자, 그럼 권리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물권의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 뭐 이런 것들, 또 유치권, 이런 것들도 바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은 양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 저기 중개업소 있어요. 그런 거죠. 주택담보대출 알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중개업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권리의 특실 변경. 그 중에서 권리 중에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를 공부할 때 제일 뒤에 일반적인 목차로 공부하는 게 저당권이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저당권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뭐로 있다? 중개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저당권 또는 이제 좀 어렵게 법정지상권 뭐 이런 것들 약간 흔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권법에서 공부할 주제고요. 알선의 기본적인 개념, 사회 통념으로 봐서 알선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알선의 기본 정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선을 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알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문제 논의의 핵심 이슈는 바로 자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권리 범주는 모두 포함된다. 저당권이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 요거 2, 3년에 한 문제 구성하고요. 별로 안 중요해. 자, 그나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중개업에 관한 이슈. 자,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의뢰 받아가지고요,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의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 포인트 보수 받고 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중개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꾼 빼버리고 보수 받아야 돼요. 보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업으로 하는 것을 바로 뭐라 부른다? 중개업이라고 정의합니다. 보수업, 중개업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이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이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중개업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할 것.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기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정의, 이 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자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기업공인중개사. 근데 이 법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해서 뒤에서 한번 논의할 텐데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3천 등 겁나 살벌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되는 얘기. 자, 이런 경우가, 자, 좀 이따 이건 하나 체크하겠고, 다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아야지 어떻다? 중개업이 되게 된다. 근데 보수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다?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보수의 지급을 약속을 하거나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바로 무등록 중개업과 관련돼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이 사람이 상관없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꿈이 중개업인 거야.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격증이 없는 상태야. 그래도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중개를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걸리면 작살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중개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처벌을 받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의 중개 의뢰, 매도인의 중개 의뢰를 받아서 병과 거래를 바로 알선을 하게 됩니다. 을과 병 사이에 거래를 알선하게 된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중개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했으니까 중개는 한 상태입니다. 자, 중개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자를 어떻다? 처벌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우리 진상이야, 고객 중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등록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업으로 삼고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업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지금 첫 번째 손님 을이라는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서 병과 중개를 알선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을이 진상인 거야. 중개 보수를 주기 싫어. 그래서 갑은 을한테 전화해서 보수 주셔야죠. 그럼 을은 바빠요 라고 해서 자꾸 전화를 해야 되니까 을이 검찰에 고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 발견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버리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끌려가겠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나는 무등록 중개업이 꿈인 사람이다. 근데 그 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 이번에 가게 하나 내가지고 중개업을 했다고 난 믿었었는데 보수를 아직 지급을 안 했다. 그럼 나는 어떻다?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의 처벌을 받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이 진상을 만난 거야. 그래서 보수를 안 줘. 대판 싸우다가 이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검찰에 끌려갔어. 검찰이 기소를 했겠지. 그럼 판사가 보니까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못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보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걸 이제 구질구질하게 표현하면 보수를 약속하거나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한 것에 그친 경우 어떻다?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의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결국은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찔러가지고 얘가 검찰까지 끌려가고 재판까지 가는데 결국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이것은 처벌을 받지 못한다. 무죄 판결이 났던 사례. 그래서 내가 이제 을의 입장이 있다 하십시다. 보니까 동네 진상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중개를 맡겼어. 근데 과정에 기분 나쁜 게 겁나 많아. 그래서 기분 나쁜데 중개 보수를 계속 달라고 괴롭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검찰에 신고를 해버려야 돼. 대신 그 전에 통장에 먼저 입금을 해야 돼. 뭘 만들어야 돼? 무등록 중개업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고발을 해야지. 돈 안 주면서 고발을 해봤자 이건 처벌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 전에 받은 게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 사람이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그 전에 돈 받았다는 걸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구차는 거야. 딱 그 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찌르려면 좀 유식해야 된다. 골로 보내려면 뭘 해라. 먼저 입금을 하고 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찔러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거, 지급하기로는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가 되고, 만약에 중개보수를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그거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다시 다 받아낼 수가 있다. 이게 귀찮아가지고 중개보수를 안 주고 나서 찔렀다면 어떻다? 이 사람은 무죄로 판명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다가다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죽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몇 달이라도 안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 보수를 먼저 입금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교도소 가셨겠지? 그러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야. 소장을 보내는 거야. 아, 날씨 더우신데, 자, 교도소 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건 그거, 지난번에 제가 지급했던 중개보수 약정했던 거, 그거 법에서 무효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찮으시겠지만 통장 몇 번으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소송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거 받아낼 수 있고요.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법률 행위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을과 병 사이에 자, 두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만약에 계약이 체결됐다 했을 때 이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3년 3천에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법에 없는 얘기를 물어봐. 바로 의뢰한 사람 처벌받게 될 것이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 처벌받게 될 것이냐, 처벌받지 않는다. 해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을 하는 것이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어떻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최근 두 번인가 답을 뽑았던 그런 주제예요. 30회 때 이걸 갖고 쟁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등록 중개업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업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 부수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업 되겠습니다. 부수 들어가면 어떻다? 업 되겠습니다. 부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보수를 받았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고, 부수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바로 보수 얼마나 쉽노? 자, 보십시다. 보수를 받았으면 이게 뭐가 되고 중개업이 되고, 그 다음에 부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부수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텍스트 읽지 마시라고 읽어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저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그저 키워드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 돼. 절대 텍스트를 꼼꼼히 읽으셔갖고는 시간 제약 때문에 맨정신이라서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키워드, 자, 바로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보수, 부수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어떤 케이스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마을 이장님이십니다. 갑이 이장이야, 마을 이장. 근데 마을 이장에 대해서 을이 농지의 중개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내 농지를 좀 당신이 발이 넓으니까 좀 알아봐 달라, 살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자, 이거 완성을 해주면 50만 원 드리겠다라고 중개보수 약정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병이 살 의사가 있대.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드디어 알선을 한 거야. 그럼 중개를 한 겁니다.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을 했으니까 일단 중개는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받고 어떻다? 업으로 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런다? 중개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보수는 이제 받기로 했지만은, 보수는 뭐 지급을 했다 하십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다? 업을 한 것이 아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을이 좀 배운 사람이야. 어떻게? 이게 50만 원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50만 원 통장에 입금을 해. 그리고 나서 어디다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돼. 뭐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게 되면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겠지만,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되겠지만,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저씨는 어딜 가야 돼? 3년 3천에 강력한 처벌을 받으러 교도소 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연히 1회 이렇게 중개를 알선했을 때는 이것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자,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급 약정 또는 이것 자체도 무효가 될 수가 없다. 이때는 이렇게, 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쓸 때 중개보수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해서
자, 어떻게 갔었죠? 마을 이장님이 우연히 1회 중계를 했을 때 이분은 보수 받았어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수 받으면 뭐가 되고 중개업이 될 테고 부수 들어가면 어떻고 중개업이 되게 될 테고 그러나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키워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화에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주제. 얘는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돼요. 자, 일단 이건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법에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합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바로 중개대상물을 부동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정의한다? 중개대상물로 정의합니다. 그 외에도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소위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해서 이 등기된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우리는 소위 준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몇 가지 이슈가 될 테고요. 그 외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중개대상물 이걸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야 돼.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적 거래가 가능한 것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특정할 수 없으면은 그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고 또 간간히 어렵게 구성하는 지문이 사적 거래가 불가능한 거, 국공유지를 사고 판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국공유지 중에서 나중에 행정재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보전재산 그리고 일반재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유지를 불허한다, 국유지를 불허한다. 그건 이제 일반재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안양시청 청사를 중개를 한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이건 아직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용도 폐지라는 과정, 국유재산법에 따른 용도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 그게 일반재산이 될 수 있고 그때는 사적 거래가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행정재산은 어떻다? 사적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살을 몇 개 붙여서 보실 거예요. 해서 좀 쉬운 것들로 가볼까요? 예, 토지라고 하는 거, 토지 관한 소유권, 뭐 지상권 이런 것들 다 뭘 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데 안 나올 테고요. 유치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대토권이라고 하는 거. 대토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줄여서 대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거나 하는 지역에 있어서 신도시를 만드는 지역에서 거기 원주민한테 자 사업 시행하면서 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토권이라는 개념은 몇 번지 몇 평짜리 땅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와 비슷한 가치의 땅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특정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토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토권은 앞으로 이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어서 중개 대상물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하나 보고요. 이것도 그래. 이거 잊지 마. 택지 개발 지구내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뒤에 지문 보실 때 무조건 끝만 싹싹 끊어서 보셔야 돼. 텍스트를 읽으시면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자, 그렇다 치고 자, 행정재산인 토지 같은 것은 아까 설명 간단히 드렸는데 사적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중에 자, 쉬운 거 가셔야 돼. 분묘기지권 한 번 나왔었나? 별 의미 없는데 분묘기지권은 어디서 공부하십니까? 바로 민법에서 또 오늘 공인중개사법 제일 뒤에서 공부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분묘기지권.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던 사람이 20년 지났을 때부터 소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 출제 포인트 두 가지죠. 먼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이라고 하는 거,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 그만 좀 자요. 죽겠네, 그냥. 죽겠어. 깨워가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딸내미 나보고 공부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아. 공부가 좋아서.
누가 공부를 좋아해? 하기 싫어 죽겠구만.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하고 있구만. 다시 그래 심심하면 가끔 깨우기도 해야 돼. 해서 다시 갑시다. 분묘기득권의 성립이라고 해서 원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지배하여 온 사람, 이 사람 분묘기득권 시효 취득하는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2001년 1월 13일 출제 포인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였었고 출제 이슈. 두 번째, 우리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와 같이 공시수단이 필요합니다. 분묘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 산소를 내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20년 이상 지나서 이미 분묘기득권 취득을 했다 하십시다. 토지 소유자가 지랄을 합니다. 남의 땅에 산소를 썼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쳐먹어. 이게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에 설명을 해봤자 아주 지랄 발광을 하네. 그 승질 나가지고 알았어, 산소 제거하면 될 거야. 이렇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분묘 자체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분묘기득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 성립 과정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는 더 이상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포기라고 해서 원래 물권의 포기, 분묘기득권도 물권의 일종이니까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공시수단이 필요할 거야. 근데 분묘기득권은 봉분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봉분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법에서 판례에서는 포기의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다 분묘기득권은 소멸하게 되는 두 가지 이슈. 요걸 가지고 공인중개사법 민법 영역에서 한 7년 동안 세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들어도요. 메모할 것도 없어. 어차피 메모해봤자 집에 가서 보지도 않고 책도 놔두고 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책도 그대로 놔두고 몸만 싹 빠져나가.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분묘기득권은 사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관련한 부분 볼까요? 자, 이미 건물이 완성돼 당연히 중개 대상물 시험에 안 나와. 장차 건축될 건축물, 이걸 세 글자로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달리 표현하면 특정 동호수의 피분양자로서의 권리라고 해서 분양권이라는 개념은요, 동이나 호수가 특정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해서 표현의 문제야.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보다 주로 특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특정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뭐가 된다?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이건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입주권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아직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해서 지금 주요 이슈가 되는 거 뒤에서 좀 특이한 문제가 30% 출제가 됐는데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니고요. 입주권 중개대상물 아니다.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밖에 정청을 볼까요? 이거 민법에서 부합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십시다. 토지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럼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나무나 농작물이라고 나선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다시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심지 않았어도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무의 소유권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자, 요 근래 계속 그 며칠 사이에 보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나옵니다. 지금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양귀비라고 하는 게 난 그거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하여튼 양귀비를 전라도 쪽에서 이번엔 통 타르나 봐요. 그래서 재배하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분들의 연세가 다 60세, 70세 이렇게 좀 그래.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뭔 얘기냐면 자, 내가 무슨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그러냐. 나는 재배한 적이 없다. 재배한 적이 없고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뭔가 식물이 자라더라. 바람이 데려왔다. 그래서 자라고 있는 거 그냥 물만 좀 줘봤다. 식물인 줄 알고. 근데 예쁘게 꽃이 피더라. 그래서 꽃이 예뻐서 계속 바라봐 줬다. 그래서 몇 그루냐? 489루. 489루를 무슨 그 동네는 그 또 옥상이었어. 옥상에 가서
무슨 애들이 양귀비 씨야, 야야, 광주 동구에 가면 기가 막힌 땅이 된다. 한번 다들 나를 따라와라. 뭐 이거냐고. 하여튼 간에 그분의 공통점, 몇 그루 심든 간에 걸린 모든 분의 주장이 뭐냐면, 자, 나는 가만히 있었고, 나는 물도 안 줬어. 물도 안 줬고, 난 이거 잘 몰라. 근데 양귀비 씨앗이 아마 날아왔나 보다. 난 양귀비가 뭔지도 모른다. 요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나 저는 다 처벌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어. 딱 한 그루가 거기 밖에, 그것도 논밭, 자기 소유 논밭에 양귀비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 집안도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새끼가 또 그 경찰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 경찰이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사안이었어. 근데 그건 어떻다? 바로 마약 재배가 아니다. 재배라고 하려면 최소한 몇 그루는 돼야 되는 거고 등등등. 또는 관할 안에 있어야 되는 문제지. 문 밖에 있는 작은 밭에서 양귀비가 하나 자랐다고 해서 실제 재배를 했을 수도 있지. 나머지 다 뽑았는데 미처 못 뽑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마약 재배가 아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뭐예요? 자, 내가 옥상에 흙을 뿌려놨는데 양귀비가 날아왔다. 그러면 어떻다? 그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수목 농작물은 어디에? 바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 땅에다가 누가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람이 자, 수목이나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권은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기본 구조. 물론 민법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정당 원 없이 농작물을 누가 와서 불법적으로 재배를 했다. 근데 그것이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이것은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명인 방법 얘기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명인 방법이라는 게 플랜카드 되겠습니다. 플랜카드. 그래서 그게 이제 농작물이나 수목, 특히 주로 농작물이 주로 이슈가 될 텐데 수박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부가 수박을 키워. 그러면 이제 중간 도매상에 밭대기라고 하죠. 그걸 전체를 사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밭대기에서 자, 전체를 샀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수박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중간 도매상입니까? 아니면 토지 소유자 겁니까? 민법을 누구한테 배우기를 이렇게 버리버려요. 다시 수박밭에 수박이 자랐어. 토지 소유자가 수박을 재배했어. 근데 이 수박을 중간 도매상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 중도금 잔금 다 받았어. 그러면 이 수박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얘기하면서 찜찜하시죠? 중간 도매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좀 그렇잖아. 마음이 좀 찜찜한 느낌이 없잖아. 있죠?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권리가 공시가 돼야지 어떻다?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등기가 넘어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 넘어가지 않죠? 그죠? 기본적으로 등기해야지 어떻다?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그럼 중도금 잔금 받았어도 등기 넘겨주기 전이면 기본적으로 그 소유권은 누가? 매도인 것이 되게 된다. 다시 갑시다. 땅을 사고 판 게 아니라 수박만 사고 팔았어. 수박만 사고 팔았어. 그리고 중도금 잔금 받았어. 그러면 그 수박의 소유권은 중간 도매상 거다? 농부 거다? 농부 거라니까 아직 권리가 공시가 안 됐다고요. 권리가 공시가 돼야 된다고. 소유권의 이전에 있어서는 만약에 부동산 같으면 등기라는 형식으로 권리가 공시가 돼야 되고, 아까 수목이나 농작물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를 붙여야 된다고. 수박의 소유권은 중간 도매상 홍길동 거다라고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놔야지 어떻다? 중간 도매상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인 방법 얘기가 수목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어떻다? 그것만 사고 팔았을 때 외부의 권리가 공시가 돼야 된다고. 그 공시하는 수단이 이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명인 방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이 수목이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중개업자가 뭘 할 수 있다? 토지 정착물이니까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물론 이제 중개업자가 수박을 중개하진 않겠지,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토지 위에 자, 농부가 수박을 재배했어. 수박이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명인 방법을 갖춰놨어. 그래서 자, 원래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수박을 사고 명인 방법, 을 거다라고 이렇게 공시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중개업자가 병과 이 매매를 중개를 하는 거. 이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왜? 수박도 토지 정착물에 해당이 되니까 넓은 범주에서 뭐가 된다?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자, 요건 물론 이제 이 자체성 큰 이슈가 되지 않는데 요거 하나 이슈.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 이슈될 게 세차장 구조물 나와 있죠?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만을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갑시다. 중개 대상물이라는 게 토지와 그 정착물, 그 다음에 건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개념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등기된 임목 가볼까요? 우리가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자, 소유권과 별개 권리 객체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나무에 대해서는 소위 임목에 관한 법률 16회 때 시험에 나오고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고 일정한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을 줄여서 등기된 임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명인 방법에 따라서 수목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플랜카드를 받고 끼워야 돼. 그게 명인 방법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 이런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등기된 임목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 또는 나중에 이제 확장해서 공부할 게 이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는 이걸 담보로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 있다 해서 등기된 임목은 토지 건물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듣고 버릴 거야? 별로 안 중요해? 자,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거, 이 관련 법에 따라서 광업재단 똑같은 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공장재단은 이런 식입니다.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물, 그 안에 겁나 비싼 건축자, 뭐죠? 공장 설비를 하나의 재산으로 묶어서 그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광물을 캐기 위해서는 광물 채굴 설비가 필요할 테고 도로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설비 이런 것들 다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광업재단.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요즘엔 좀 출제면도 떨어지는데 선박 항공기 등 소위 준부동산에 해당이 되지만은 자 중개사법에서 얘기하는 중개 대상물의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요즘에 문제 빈도가 떨어지는데 그거 나와요. 빨간 선박, 파란 선박, 20톤 미만의 선박 이런 식으로 온갖 수식어를 붙여 신경 쓰지 마시고 선박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살붙여 이렇게 부동산이랑 아무 관련 없는 거 있죠? 동산이라고 하는 거. 동산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산에 관한 질과 권리인 동산 질권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질권 얘기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해서 자 설정하는 거 이게 저당권이라 부르고 저당권은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는 것이 있어야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어떤 뭐냐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당권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서 동산질권이라는 것은 동산을 대상으로 담보물로 잡고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이거 팔아서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동산질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당포 사건이죠. 전당포에다가 시계 맡기고 10만 원 빌렸다. 채무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는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시계를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 이걸 동산질권.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금 이런 것도 나오게 돼요. 권리금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권리금은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냐면 특정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래서 권리금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 저작권 이런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쟁점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잠시 끝났다 문제 가지고 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